저는 기후보건 영향평가 지표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세션이 길지 않아서 혹시 얼마나 한 10분, 15분 발표하면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순서이고요. 이제 지표 개발을 왜 하는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는가에 따라서 지표 개발의 방향성이 정해질 거고 그것의 활용, 내용, 질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다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거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필요성의 첫 번째는 기후변화 자체와 그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해서 국가도 국민도 인식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물으면 거의 100% 국민이 알고 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연구에서도 다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책은 왜 더 아직 갈 길이 먼가? 조금 더 기후변화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그 갭은 클 텐데요. 기후변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느냐 물으면 이제 뭐 유럽 주사하고는 큰 차이가 나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건강을 연결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인식이 낮다는 것이 지표 개발의 필요성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인식이 낮기 때문에 적응 정책도 보건 정책 안에서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지금 장훈 박사님께서 3차 적응 대책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2차 적응 대책이 적용되는 시점이에요. 내년부터 3차죠. 그래서 2차를 개발할 당시 이 건강 부분에 어떤 계획이 관련이 있느냐,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감염병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 이런 게 관계가 있다라고 2차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앞으로는 좀 달라질지 모르지만 당시에 이 계획에는 기후변화라는 단어조차 찾기 어려울 수 있는, 뭐 감염병 기본계획은 들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계획이 관련이 크게 없다라는 거고요. 적응 과제도 일단 질병청이 하고 계신 감시 체계 외에는 나머지는 기본적인 보건복지부의 사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응 정책이 왜 더딜까? 사실 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에비던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제 온열 질환과 한랭 질환 감시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기여한 것과 아직도 이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활성화되니까 사실 여름에 이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이 온열 질환 보고는 사실 국민들로 하여금 기후 변화의 건강 영향을 이해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온열 질환을 정말 제대로 진단을 받았을까, 건수가 집계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열질환뿐 아니라 지금 3차 적응대책에도 굉장히 많은 만성질환이 들어갔는데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문제 어떻게 평가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 부처에서 여러 가지 그 건강 피해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18년 폭염 때문에 재난안전기본법에 폭염이 재난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줄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건강은 과연 피해 보상,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 건강 피해는 온열 질환으로 한정돼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직 온열 질환 외에 그 다른 만성 질환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법적 체계 하에서.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그린 뉴딜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은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어렵고 얼마나 어려운가,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이 어려운 거냐, 그러면 에어컨을 직접적으로 설치해주면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에비던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강력한 필요성 네 번째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은 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법은 사실 좀 보건의료 기본법 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긴 것이 좀 독특할 만큼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어서 향후에는 이 법 조항도 좀 개정이 될 필요성이 있지만 일단은 개정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개발해서 시행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9개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영국과 미국은 워낙 잘 알려져 있긴 한데 조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측면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영국에서는 2008년도에 기후변화법에 근거를 해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CCRA는 굉장히 유명하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평가를 왜 하느냐?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제 확정하기 위한 그런 근거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리스크 평가를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영국이 앞서 가긴 하지만 아직 두 번째 평가까지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 갈수록 그 리스크는 좀 더 넓게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범위의 건강을 평가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미국은 조금 더 앞선 90년대에 지구변화 연구법이 수립이 됐고 중앙정부가 모여서 이것을 평가하고 예측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그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건강 부분에서는 홍수,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홍수에 대한 지표가 좀 부족한데 홍수를 포함한 감염병, 정신건강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CDC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권위가 떨어지긴 했지만 우린 CDC가 항상 모범 사례로 늘 검토되어 왔는데요. CDC에서 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후와 건강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그런 또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역학자 협의회에서는 뭐 한다라는 건 똑같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 단기간에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이런 구조인데 사실 오랫동안 리뷰하고 그것을 시범 적용하고 파일럿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최종 확정하는 이런 꼼꼼한 과정을 거친다. 좀 우리도 숨을 돌리면서 준비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평가한 것은 좀 독특한 이제 부분은 물론 그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홍수나 허리케인, 태풍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또 감염성 질환도 우리는 이제 해외 유입 감염병이긴 하지만 라임병 이런 게 들어 있고 또 재난 같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정신건강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건강 영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표는 뭐가 있을까? 이제 사망과 같은 것들은 분율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미국과 영국, 뭐 일부 캐나다도 들어가 있는데요. 좀 섞어 놓은 겁니다. 그 나라에서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가. 사망에 있어서는 전체 사망도 보지만 심장 질환도 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온열 질환은 우리는 이제 환자 수, 사망자 수를 보는데 입원 응급실도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건강은 역시 정신건강 자체는 외래보다는 응급과 입원이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수해 보고 있습니다. 수해는 거기에 대한 피해를 좀 측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취약의 범위, 지역,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수를 보고 있고요. 폭염 취약성은 환경부의 베스트과 좀 비슷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민감도, 노출, 적응 역량을 보는 거고 다만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미국의 CDC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재해로 인한 상해 사망, 또 정신건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감염병에는 우리와 다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나 라임병, 말라리아, 물론 우리나라 거의 퇴치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 신종감염병의 사태를 보더라도 감염병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말라리아는 지금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사실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도 아주 놓을 수 없는 그런 감염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지표는 어떻게 개발을 해나가야 되냐? 첫 번째는 이 평가를 왜 하느냐? 이 목적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국가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을 장기적, 단기적인 문제를 다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응 정책에서는. 그리고 그냥 그 사실을 평가하는 것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또한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느냐, 그 에비던스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자라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무엇을 평가할 거냐,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건데 1차 대책, 2차 대책, 그리고 3차까지 가면서 건강 영역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입증된 건강 영향도 많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건강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평가할 건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정한 건강 영역에 대해서 어떤 것부터 평가를 할 거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니까 평가의 범위 우선순위 이런 것에 대한 국가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로드맵을 갖고 시간을 갖고 지표를 정교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저드, 그 해저드가 리스크까지의 가기까지의 과정을 단순히 평가하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가정한 근거를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어쩌면 정책 측면에서 그래서 정책 개입의 지점을 찾아낼 수 있는 가운데 부분, 센시티비티나 커패시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시 건강정책 개입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호주는 파퓰레이션 서베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서 지금 권호장 교수님 연구도 하나 제가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이런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번 코로나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이 커뮤니케이션은 맞춤형 메시지여야 하고 또 그 청중들을 세분화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문구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충분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취약 인구 집단이 또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해하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들의 삶 속에서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이해와 함께 좀 부합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근거, 지표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